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권을 넓히는 가운데 21세기 세계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제 정세와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서의 저서 폭풍이 온다는 오늘날의 다극화 질서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세계대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현재의 국제사회가 미국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여러 강대국이 군사, 경제, 인공지능, 핵기술, 우주 탐사 영역까지를 놓고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1914년까지 유럽 강대국들이 충돌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진단입니다. 책은 특히 중국의 부상을 과거 독일 제국의 급성장과 비교합니다. 독일이 1870년 이후 영국의 패권을 위협하며 유럽 질서를 뒤흔들었듯 오늘날 중국 역시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의 전략적 독자 노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더해지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베스타 교수는 전쟁이 꼭 전쟁을 원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더 강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두려움,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정치적 압박, 그리고 상대가 결국 물러설 것이라는 오판이 전쟁을 부른다고 지적합니다. 1914년 유럽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전면전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책에서 가장 위험한 발화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강대국 간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0년간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미래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그 방법을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의 폭풍이 온다는 1914년의 비극적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21세기 다극화 질서의 치명적인 취약성을 차갑고 예리하게 해부한 명저입니다. 한반도가 자칫하면 전 세계를 집어삼킬 대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빠르게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와 컨슈머 인사이트가 올해 2월 1주차부터 4월 3주차까지 10주 동안 소비자 8,000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은 생성형 AI를 한 번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달 안에 사용한 월간 활성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61%에 달했습니다. 성인 5명 중 3명이 매달 AI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이용 경험자 중 40%는 거의 매일 AI를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AI가 이미 일상과 업무 속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료 구독률도 눈에 띕니다. 전체 응답자 기준 유료 구독률은 19%, 월간 활성 이용자 기준으로는 25%에 이르렀습니다. 무료로 시작한 서비스가 실제 지불 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AI 시장은 이미 수익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브랜드 경쟁에서는 챗GPT와 제미나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한 달 이용 경험률은 챗GPT가 58%, 제미나이가 48%였습니다. 뒤이어 에이닷, 퍼플렉시티, 나노바나나, 코파일럿, 그록, 캔바, 클로드 등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도와 추천 의향에서는 변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만족률은 제미나이가 81%로 가장 높았고 챗GPT가 75%, 클로드가 71% 순이었습니다. 추천 의향 역시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챗GPT를 앞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자들이 각 AI를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는 대목입니다. 챗GPT의 경우 폭넓은 질문과 기획, 번역,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멘토에 가깝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나 실무 도구로 인식됐습니다. 클로드는 긴 문서 처리와 한국어 문장력, 맥락 유지 능력 덕분에 비서나 동료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 시장이 하나의 대표 서비스 중심에서 목적별로 여러 AI를 골라 쓰는
멀티 AI 시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AI 이용자들은 평균 3.6개의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서비스를 번갈아 쓰는 방식은 인터페이스 피로와 구독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쟁은 단순한 챗봇 성능 경쟁이 아니라 업무와 금융, 스마트홈, 여행, 헬스케어까지 통합 관리하는 에이전트 AI 생태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소비자는 이제 AI를 써볼까가 아니라 어떤 AI에게 내 일과 생활을 맡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승부처는 더 똑똑한 답변을 넘어 더 믿을 수 있는 실행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기까지 생산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물 부족과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술은 차세대 물 에너지 통합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사막 지역의 대형 담수화 시설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두바이의 세계 최대급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하루 225만 톤의 담수를 생산해 약 370만 명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하루 8,000메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 다시 에너지를 대량으로 써야 하는 구조가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전북대학교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뒤집는 방식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담수를 얻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기가 생성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수생식물인 부들이나 폐목재 등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를 냉각 건조해 만든 하이드로겔 소자입니다. 이 하이드로겔은 내부에 수직 기공 구조를 갖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소금기가 표면에 쌓이는 문제를 줄이고 물은 빠르게 이동해 증발할 수 있습니다. 담수화 효율을 높이면서도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주목됩니다. 물이 소자 표면에 닿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고 두 이온의 이동 속도 차이로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 전위차가 곧 전기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외부 전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담수화와 자가 발전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연구팀은 열대, 사막, 극지방 등 다양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분석해 실제 야외 적용 가능성과 내구성도 검증했습니다. 기존 증발법이나 역삼투법에 비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팀은 배터리처럼 충전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해수 담수화가 더 이상 전력을 소비하기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물과 전기를 함께 만들어내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시대의 생존 기술이자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을 둘러싼 기존 통념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은 주로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 추구와 결혼 출산 지연 때문으로 설명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와 연구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출산 감소가 더 두드러진 곳은 고학력층이 아니라 고졸 이하, 저소득 계층이라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모의 교육 정도별 출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졸 이하 여성이 낳은 아이는 37,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51,661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 줄어든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이 낳은 아이가 8.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물론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고졸 여성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여성 가운데 고졸 학력 비중은 30에서 34세가 15.7%, 25세에서 29세 사이가 14.7%로 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 구성 변화만으로는 출산 감소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혼 1년에서 7년 차 신혼부부 1,779명을 조사한 결과 고졸 이하 여성이 대졸 이상 여성보다 무자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성이 출산 포기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 세계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와 가족 형성 약화를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이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젊은 층의 대면 교류가 줄고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관계 형성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높은 소비 수준과 생활 방식을 접하면서 관계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출산이 선택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